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한밤중 담을 넘은 처녀. 밤이 늦도록 정인지의 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내 기어이 도련님을 만나 뵙고 애절한 내 마음을 전해야지. 처녀는 정인지의 집 쪽 담벼락에 붙어 서서 정인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정인지가 옆집으로 이사 온 후 밤마다 남몰래 정인지가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잠을 쫓으며 마당으로 나와 뜰을 거니는 정인지의 모습을 볼 때에면 완전히 넋을 잃곤 하였습니다. 처녀는 그렇게 애를 끓인 지가 벌써 며칠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오늘 밤엔 기어이 자신의 속마음을 전하고 허락한다면 정인지와 부부의 연을 맺을 결심까지 하게 되었지요. 어둑어둑한 밤,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본 처녀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가슴이 천둥치듯 쿵쾅거렸지요. 처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정인지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하였지만 그때마다 처녀는 두 손으로 저고리의 앞섭을 지그시 누르며 가슴을 진정시켰지요. 방문 앞에 다다른 처녀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문을 열고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뉘시오. 글을 읽던 정인지는 갑자기 들어서는 처녀를 보고 놀라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순간 정인지의 눈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한밤중 난데없이 나타난 처녀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처녀는 방 안으로 들어서기는 했으나 막상 어찌할 바를 몰라 주춤거리고만 있었습니다. 대체 뉘시오? 정인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물었어요. 소녀 옆집에서 왔사옵니다.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하였어요. 옆집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야심한 밤에? 저희 행동이 무례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소녀 더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련님을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어요. 정인지는 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얼굴의 윤곽은 보기 드문 미색이었지요. 그런 처녀가 무슨 이유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짐작할 수 없어 정인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녀는 얕은 한숨을 한번 내뱉더니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녀, 도련님이 이곳으로 이사 온 날부터 도련님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흠모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더욱이 글 읽는 틈틈이 마당을 거니시는 도련님의 모습을 뵌 뒤로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차마 정인지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인지는 처녀의 고백에 달리 할 말이 없었지요. 도련님, 소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을 향한 제 마음이 너무도 사무치어 그만 이렇게 담을 넘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정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요망한 처자로구만. 정인지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련님, 부디 소녀를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처녀는 그의 곁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당황한 정인지는 얼른 몸을 뒤로 빼고는 호통을 쳤지요. 남녀가 유별하거늘 처녀의 몸으로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오. 소녀도 그런 점은 모르는 것은 아니옵니다. 하지만 도련님을 너무도 사모하여 그러는 것이니 부디 소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만하시오. 정인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엉겁결에 처녀를 밀쳐버렸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겠습니다. 처녀는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황한 정인지는 우선 처녀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이러지 말고 부디 그냥 돌아가시오. 내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소. 정인지는 부탁하다시피 말하였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저 이 처녀를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여 어머니께서 밤참이라도 들고 오시다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정인지는 정신이 아득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정인지의 손을 잡고 말하였지요. 도련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소녀 겁탈당했다고 소리를 치겠습니다. 뭐요? 소녀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도록 그렇게 소리칠 것이옵니다. 정인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앞날은 더 이상 기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지요. 정인지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자리를 모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어찌 처자의 마음을 모르겠소. 정인지는 다소 정감어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 어찌 처자의 마음을 모른 척 할 수 있겠소. 다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렇게 맞는다는 것은 안 될 말이지요. 부모님께 고하지 않고 정을 통한다면 사람들이 이목이 좋지 않을 것이오. 마침 나도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으니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려 처자의 집으로 매파를 보내겠소이다. 그리하면 나는 정식으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고 처자 또한 스스로 배우자를 구했다는 허물을 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소. 처녀는 갑작스레 태도가 변한 정인지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시옵니까? 정인지는 처녀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하였지요. 나마 이런 중천금이라 했소. 그러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그러면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내겠소. 처녀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잡았던 손을 놓고 바로 앉았습니다. 불경스러운 짓을 용서하십시오. 도련님을 그리는 마음이 너무도 애절하여 이런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 도련님께서 부르시기만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자, 어서 돌아가시오. 혹 누구에게라도 들키면 이를 그르치게 되고마오. 예, 그럼 소녀는 이만. 처녀는 정인지에게 인사한 뒤 뒷걸음질을 쳐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인지는 몇 번이고 뒤돌아보는 처녀를 보며 가슴을 졸였지요. 처녀가 담을 넘는 것을 보고서야 정인지는 겨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인지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한껏 긴장했던 팔다리가 노곤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인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를 찾아뵙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처녀의 몸으로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사옵니까? 이는 부덕하고 난잡한 행실이옵니다. 소자 2번 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 염려되오니 부디 이사를 서둘러 주십시오. 아들의 이야기에 놀란 어머니는 그날 당장 이사할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인지는 처자의 집에 매파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옆집 처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그 집을 떠났지요. 이사를 한 후 정인지는 처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혹 지나칠 일이 있어도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정인지는 지필묵을 사기 위해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장사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 들었나? 상사병으로 죽은 처녀 말이야. 들었네. 가엾기도 하지. 다른 병도 아니고 상사병으로 죽다니. 어떤 놈이 그런 몹쓸 짓을. 누가 아니래나. 그렇게 죽을 바에야 그놈이 누군지 이름이나 얘기하고 죽을 것이지. 정말 안 됐네. 옆에서 듣고 있던 정인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사치들이 말하는 처녀는 그날 밤 자신의 방에 찾아온 처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 처녀가 죽다니 그것도 나 때문에. 요망한 처자인 줄 알았는데 어찌 상사병으로 죽었단 말인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야. 그날 밤 내가 본 처녀는 분명 요망한 계집이었어. 정인지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으나 그 처녀에게 미안한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물리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제서야 정인지는 담을 넘어와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처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정인지는 혼인을 하고 그 옛날 꿈꾸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실현되어 점차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나 죽은 처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청나라에 끌려간 공주. 효종 1년째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내관 나업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업은 효종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였지요. 전하, 청나라에서 파을레를 대표로 하여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저는 파을레와 함께 북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파을레는 청나라 국왕 대리인 섭정왕 도르곤이 전하께 보내는 문서를 갖고 있는데 이틀 전 그가 제게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더군요. 전하께 미리 가서 그 내용을 전해달라면서요.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하, 도르곤이 작년 12월에 왕비를 잃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르곤은 조선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답니다. 뭐라고? 효종은 너무도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효종에게는 딸이 5 있었어요. 그 가운데 큰딸 수간공주는 이미 시집을 보냈지만 나머지 4은 아직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3살, 5살, 9살, 11살이었는데 모두 어리긴 하여도 11살인 숙명공주는 시집을 보낼 수 있는 나이였지요. 만약 도르곤이 숙명공주를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중국으로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나라 사신 일행은 3월 6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날 자신들에게 화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청나라 사신은
내가 딸을 몇 명 두고 있고 공주들이 몇 살인지 알고 있느냐? 문서에는 자기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밝혀두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파을레가 제게 공주에 대해 묻기에 우리 조선의 공주님은 이제 겨우 2살이다 라고 둘러대었지요. 그랬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날 효종은 급히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냈소. 왕비가 세상을 떠나 조선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구려. 다행히 내관 나업이 공주는 이제 겨우 2살이다라고 둘러댔다고 하오. 내일 청나라 사신 파을레에게 회답을 해주어야 하오. 어찌하면 좋겠소? 효종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자 늙은 신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청나라 섭정왕 도르고는 13살의 어린 황제 순치제를 대신하여 중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막강하지요. 그가 우리 조선의 혼인을 요구해 왔다면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당장 시집을 보낼 공주가 없으니 왕의 가까운 친척, 왕족의 딸을 골라 청나라에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명한 의견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소. 그리하여 내관 나업은 다음날 그 의견을 청나라 사신 파을레에게 전했습니다. 청나라 사신 일행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효종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을레는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 조선국은 왕의 누이나 딸 또는 왕족과 대신들의 딸 가운데 정숙한 여성이 있으면 신부감으로 뽑아 보내라. 조정 대신들은 혹시라도 자기 딸이 신부감으로 뽑혀 청나라로 끌려갈까봐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하지만 효정은 처음에 청나라 사신 파을레에게 알린 대로 왕족의 딸 16명을 모아 사신 일행에게 보였습니다. 파을레는 그 가운데 한 명을 눈여겨 보았는데 금린군 이계윤의 딸인 16 처녀였습니다. 효정과 대신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계윤의 딸이 도르곤의 신부로 뽑혔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을레가 난데없이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지요. 신부감을 더 찾아봐야겠소. 조정 대신들의 딸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품 이상 관료들이 딸이어야 하오. 내일 우리가 심사할 것이오. 이 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이품 이상의 관료들이 궁궐로 모여들었는데 모두들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지요. 효정이 관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청나라 사신은 왕족의 딸들뿐 아니라 이품 이상의 관료들의 딸 중에서도 신부감을 찾겠다고 하오. 문관들 중에서 시집 안 간 딸이 있는 관료는 앞으로 나오시오. 관료들은 서로 얼굴을 볼 뿐 약속이나 한 듯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품 이상의 관료들이 200명이 넘는데 시집 안 간 딸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어서 앞으로 나오시오. 효종이 목소리를 높이자 신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겨우 한 사람뿐이라고. 경들은 들으시오. 만약에 딸이 있는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임금을 속인 죄로 큰 벌을 내리겠소. 그러자 문관 3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관 중에서 딸이 있는 관료가 4명이라 너무 적은데 무관 중에서 딸이 있는 관료는 앞으로 나오시오. 효종의 명이 떨어지자 무관 2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효종이 중얼거렸어요. 할 수 없구려. 청나라 사신에게는 문관의 딸 넷을 먼저 보이고 더 필요하다면 무관의 딸 둘도 보이도록 합시다. 다음날 청나라 사신 파을내는 연락을 받고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아니, 이품 이상 관료들이 딸이 겨우 4명뿐이라고. 중국에서 왔다고 나를 속일 작정이요. 내가 따로 조사하여 딸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가만두지 않겠소.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이 그렇게 적다면 3품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도록 하시오. 내일까지 적어도 60명 이상의 처녀를 뽑아야 하오. 조정에서는 다시 관료들을 소집하여 신부감을 찾았습니다. 그런 소동 끝에 간신히 15명의 처녀를 뽑았지요. 청나라 사신 파을레는 처녀들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였어요. 신부감으로 뽑을 만한 처녀가 단 한 명도 없구만. 앞으로는 쓸만한 처녀를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시오. 중국 사신 파을레는 조선 관료들의 딸을 심사하겠다고 한 것은 조선 관료들을 길들이거나 조선 관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을레는 이미 이계윤의 딸을 신부감으로 점찍어 두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사신 일행은 조사 결과를 도르고 내게 보고하겠다며 한양을 떠났습니다. 효종은 금림군 이계윤의 딸을 양딸로 삼아 공주로 봉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한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는 뜻을 담아 의순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의순 공주가 신부감으로 정해져 청나라로 떠나자 조정 대신들은 다투어 숨겨놓은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언제 또 청나라에서 신부감을 요구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효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살 딸과 9살 딸을 서둘러 시집 보내었지요. 의승 공주는 이름 그대로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를 만큼 의협심이 있는 처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도르곤의 신부감으로 내보낼 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의순 공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용기 있는 처녀였습니다. 의순 공주를 맞이하러 온 청나라 사신 중에서는 정명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명수는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청나라로 망명하여 통역관으로 일했지요. 정명수는 사신 일행으로 조선에 올 때마다 횡포를 부렸습니다. 도에 넘치는 접대를 요구하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갔지요. 효종도 정명수 앞에서는 쩔쩔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의순공주는 그 꼴을 보지 못하였어요. 의순공주는 정명수를 불러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섭정왕의 신부가 될 몸이야. 내가 섭정왕에게 이르면 네 목숨이 끊어질 터인데 어디 감히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야? 정명수는 겁에 질려 의순공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정명수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통쾌해하였습니다.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떠난 것은 1650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호행사 원두표가 호위하고 시녀들이 의순공주를 모시고 따라 나섰습니다. 의순공주 일행이 떠나는 길목에는 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행렬을 지켜보았지요.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의순공주를 떠나보냈습니다. 의순공주의 일행은 청나라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의 거리마다 의순공주를 반기는 폭죽이 터지고 청나라 섭정왕이 6만 명을 거느린 채 마중을 나왔어요. 의순공주는 그날 혼례를 치렀는데 신랑 도르고는 신부보다 23살 많은
39살이었습니다. 섭정왕은 의순공주를 보자 첫눈에 반했지요. 공주의 얼굴이 흰 빛깔의 매라며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의순공주는 섭정왕과 7달밖에 살지 못하였어요. 섭정왕이 사냥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섭정왕은 죽은 뒤에 역적의 누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부인은 황제의 측근에게 주어졌지요. 의순공주는 청나라 황족인 박락의 부인이 되었는데 박락도 1년 뒤에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효종 6년째 의순공주의 아버지인 금림군 이계유는 딸을 만나려고 청나라 북경에 사신으로 갔습니다. 그는 혼자 외롭게 사는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요. 그래서 이계유는 청나라 황제 순치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희 딸을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섭정왕에게 시집을 왔다가 과부가 되는 등 모진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순치제는 의승공주를 가엾게 여겨 금림군의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의승공주는 아버지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승공주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길은 싸늘했지요. 청나라 오랑캐에게 정절을 잃고 더럽혀진 환양녀야. 사람들은 의승공주를 환양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효종은 의승공주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다달이 곡식을 주어 생계를 도왔습니다. 의승공주는 2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승공주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첫 남편이었던 섭정왕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노비에서 정승으로. 조선시대의 반석평은 본래 재상가의 노비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였지요. 재상은 그의 재주를 아까워하여 자신의 아들 조카들과 함께 시와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반석평이 조금 나이가 들자 재상은 먼 시골의 아들 없는 사람에게 보내어 아들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숨어 살면서 배움에 힘쓰며 재상의 집과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반석평은 어른이 되자 국법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요. 과거에 급제하여 팔도의 관찰사를 두루 지내고 마침내 정승이 되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사람들을 공경하였으며 청렴하고 성실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었지요. 한편 재상이 죽고 난 뒤 재상의 집은 살림이 기울었고 그의 아들과 조카들은 모두 가난하고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에도 나귀를 탈 수 없어서 걸어서 다녔지요. 반석평은 길거리에서 그런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달려가 질퍽한 길에서도 절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반석평은 임금님께 글을 올려 사실을 모두 밝히고 자신의 관직을 박탈하고 재상의 아들과 조카들에게 벼슬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 사연을 아름답게 여기고 정승으로서 나라 살림을 계속 맡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상의 아들에게도 벼슬을 내려주었지요. 노비의 신분으로 벼슬아치가 될 수 있는 일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국법을 어기고 조정의 관리가 되면 대체로 신분을 숨기는 데에만 신경을 썼을 텐데
미천한 선비에게까지 몸을 굽혀 인사하고 스스로 조정의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그의 집 주인 재상은 마음이 어질고 넉넉하여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참다운 선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0가지 음식.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섣달 금음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 부자는 한 소작인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듣거라. 설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당장 빚을 갚거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설 아침에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나 한 상 잘 차려오너라. 그 상 위에는 150가지 음식이 올라야 한다. 만약 단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부자의 심보는 정말 고약하였어요. 음식은 음식대로 받아먹고 빚은 또 빚대로 빼앗아 내자는 수작이었습니다. 농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저녁 끼니 감도 없는데 어떻게 150가지나 되는 음식을 마련하겠어요? 집에 돌아온 농부는 근심 끝에 그만 자리에 들어 누워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부가 자리에 눕자 집 안에서는 걱정이 컸지요. 여보, 어디 편치 않아 그러세요?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러나 농부는 아무래도 하지 못할 일을 괜히 이야기해서 아내까지 걱정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알 바가 아니오. 또 안다 해도 이 구차한 살림에 무슨 수가 있겠소? 곁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혼자 가슴에 품고 있지 마시고 어서 말씀하세요. 생각을 모으면 좋은 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딸까지 조르자 농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150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딸은 뜻밖에도 깔깔 웃으며 말하였어요. 아버지도 참,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그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고 어서 일어나세요. 날이 흘러 드디어 설날이 왔습니다. 농부는 부자를 찾아갔어요. 부자어른, 150가지 음식을 차렸으니 우리 집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150가지 음식을 차렸다고? 부자는 못 믿어온 듯 농부를 쳐다보았어요. 네, 틀림없는 150가지 음식이옵니다. 부자는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오라는 것이 괘씸하였지만 가난한 농부가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차렸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곧 가겠네. 조금 뒤 부자는 팔자 걸음으로 어정어정 농부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부자가 방 안에 들어서자 농부의 아내가 상을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분부하신 대로 150가지 음식을 차렸으니 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 앞에는 자그마한 상에 150가지 음식은커녕 2가지 음식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자가 눈이 동그래져서 음식상을 앞만 들여다봐야 거기에는 흰 김치 한 사발과 54가 풍기는 가지나물 한 접시밖에는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부자는 농부를 잡아 죽일 듯이 노려보며 소리를 쳤습니다. 겨우 이게 150가지 음식이란 말이야. 이때 농부의 딸이 말하였어요. 이 김치는 백김치였고
저 가지나물은 50가지나물입니다. 백김치와 50가지니 150가지 음식이 아니옵니까? 그러자 부자는 입을 벌린 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형 대신 왕이 된 동생. 조선 제7대 왕 세조는 어느 날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현덕왕후 권씨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왜 내 아들을 죽인 것이야?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아들을 죽였냐 말이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네 아들을 죽여 저승으로 데려가겠다. 현덕왕후는 세조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세조는 비명을 지르다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의 온 몸에서는 식은 땀이 가득했습니다. 세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현덕왕후가 자주 꿈속에 나타나 세조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었지요. 현덕왕후는 문종의 부인이자 단종의 어머니였습니다. 현덕왕후는 문종이 세자로 지낼 때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24살에 단종을 낳고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숙부로 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 위에 올랐지요. 그 뒤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그 일이 발각되자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내려 단종을 죽였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꿈속에 현덕왕후가 나타나 세조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원귀는 세조뿐만 아니라 세조의 큰아들인 의경세자의 꿈속에도 나타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어. 너를 저승으로 데려가겠다. 현덕왕후가 자주 꿈속에 나타나 의경세자를 괴롭혔습니다. 그 바람에 세자는 병이 들어 몸져 누웠지요. 세자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러자 세조는 세자의 병을 고쳐보려고 스님 21명을 불러 경회루에서 공작제를 벌였습니다. 공작제는 공작이 병충을 잡아먹듯이 사람 몸속의 병을 뿌리채 먹기 바라는 불교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의경세자는 병에 걸린 지 한 달여 만에 죽고 말았지요. 나라 안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여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에 세자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경세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월산군과 작은아들 잘산군이 있었지요. 월산군은 4살이고 잘산군은 태어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자 그의 동생 해양대군이 세자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의경세자가 세상을 뜨니 세자빈 한씨는 궁궐 밖으로 나가 살게 되었지요. 나라에서는 태조의 계비 강씨 무덤인 정릉이 있던 곳에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두 손자가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월산군과 잘산군을 불러들여 궁궐에서 살게 해주었지요. 월산군의 이름은 이정입니다. 그에게 월산군이라는 군호를 내린 것은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틈만 나면 손자들을 불러 함께 놀았지요. 정원을 거닐거나 연못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살 때 이정은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잉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할바마마, 저 잉어도 할바마마처럼 골룡포를 입었어요. 연못의 왕인가 봐요. 그래, 우리 정이가 표현력이 뛰어나구나. 시를 쓰면 아주 잘 쓰겠는걸. 너도 7살이 되었지. 군호를 지어주마. 월산군이 좋겠구나. 세조는 이장을 월산군으로 봉했습니다. 동생 이열은 처음에 자산군으로 봉했다가 잘산군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조 14년, 세조는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둘째 아들 이광이 19살으로 왕 위에 올랐지요. 그가 바로 제8대 예종입니다. 궁궐에 살던 월산군과 잘산군은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종은 몸이 약하였어요.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세자비는 거듭되는 불행에 넋을 잃었습니다. 큰아들 의경세자를 12년 전에 떠나보냈는데 이어서 남편 세조가 죽고 1년 2개월 만에 작은 아들인 예종마저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에 예종이 죽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대비는 언제까지나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후사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하였지요. 대비가 왕실의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왕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왕의 후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숙주 한 명의 최항, 구치관 등 조정 대신들을 경복궁 동북쪽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대비가 먼저 대신들에게 물었어요. 경들은 누구를 주상자로 하는 게 좋겠소? 주상자는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상주를 말합니다. 상주를 정한다는 것은 곧 왕통을 정한다는 뜻이지요. 대신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어요. 신들이 어떻게 주상자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대비 마마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대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월산군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세조께서 그 성품을 칭찬한 잘산군을 주상자로 하는 것이 어떻겠소? 조정 대신들은 모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상자는 잘산군으로 결정되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지요. 의경세자의 두 아들 중 왜 13살인 동생 잘산군이 16살인 형 월산군을 제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을까요? 대비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월산군을 떨어뜨리고 잘산군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잘산군에게는 세조가 일찍이 성품을 칭찬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잘산군이 궁궐에 들어와 살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때 한 내시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혼비백산을 하였지요. 그러나 어린 잘산군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세조는 잘산군을 범상치 않게 여겨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성품이 우리 태조 대왕을 닮았구나.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겠어. 대비는 이때 일을 떠올리며 잘산군이야말로 세조가 지목한 임금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산군을 왕통 계승권자로 정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잘산군이 형 월산군을 제치고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한 명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1469년 11월 즉위식이 열려 잘상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제9대 성종이지요. 13살의 왕위에 오른 성종은 나이가 어려 아직 나라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성종이 20살이 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하였지요.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한 것입니다. 동생인 잘상군이 왕이 되어 어머니와 궁궐로 들어가자 월산대군은 지금의 덕수궁 자리였던 사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사저는 이제 월산대군의 집이 되었지요. 대비는 맞손자인 월산대군이 사저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듬해 세종대왕의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안국동 옛집을 연경궁이라 이름 짓고 그 집을 월산대군에게 주었습니다. 연경궁 후원에 의경세자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월산대군에게 아버지의 묘를 돌보며 살게 한 것입니다. 성종은 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했기에 형 월산대군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수시로 월산대군을 궁궐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었으며 자주 월산대군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성종은 형을 사랑하여 형과 더불어 기뻐한다, 형을 위해 짓는다 등 월산대군을 위한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손수 지은 글인 어제 어필을 월산대군에게 자주 하사하였지요. 월산대군은 그 뒤로도 책을 쌓아두고 시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자연에 묻혀 시를 읊으며 신선처럼 살아가는 것은 왕위에서 밀려난 왕자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현실에 뛰어들었다가는 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을 떠나 자연에 묻혀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소문난 효자였던 월산대군은 할머니 대비와 어머니를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였습니다. 한편 월산대군은 3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월산대군이 세상을 뜬 뒤에도 그의 화상을 그려놓고 볼 정도로 형을 몹시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애기 바위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소문난 구두쇠였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쌀 한 톨 나눠 먹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웬 스님이 그 집 대문 앞에 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에서 무슨 대꾸가 있을 턱이 없었지요. 그래도 스님은 가지 않고 계속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하였습니다. 마침내 화가 난 주인이 대문을 열고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나는 부처를 믿지 않으니 다른 집에나 가보게. 그래도 스님은 계속 연부를 외면서 끄덕도 하지 않았지요. 주인은 그만 성이 머리끝까지 올라 외양간으로 가더니 쇠똥을 한 삽 떠다가 옛다, 정시두를 받아야겠거든. 이거나 바꿔라. 하면서 스님의 바랑 속에 쏟아 넣었습니다. 쇠똥을 받은 스님은 아무 말도 않고 돌아서서 걷기 시작하였지요. 한참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스님. 돌아다 보니 웬 여자가 쌀 한 바가지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누군가 아니 그 고약한 부잣집 며느리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욕하지 말아주셔요.
제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스님은 여자가 주는 쌀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한 가지 일러줄 말이 있으니 잘 들으시오. 내일 정오에 댁 뒤뜰에서 물이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곧장 집에서 나와 저 뒷산으로 가십시오. 뒷산에만 오르면 화를 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뒷산으로 가는 도중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다음날 정오가 되자 과연 뒤뜰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자는 급히 아기를 업고 집을 나서서 스님이 일러준 대로 뒷산을 바라보고 도망쳤지요. 그런데 산 중턱쯤 올랐을 때 우르르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스님이 일러준 말을 깜빡 잊고 그만 뒤를 돌아다 보고 말았지요. 돌아다 보니 집터는 어느새 커다란 못으로 변해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뒤를 돌아다 본 순간 선체로 그만 돌이 되고 말았지요. 지금도 아기를 업은 여자의 모습을 한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애기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장마가 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못에서 살림살이가 떠오르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건져 가지면 반드시 화를 입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답니다. 효성 깊은 며느리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에 고기잡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곡식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날마다 남편이 잡아오는 청어 고기만 끓이기도 하고 굽기도 하면서 끼니를 때웠지만 워낙 곡식을 못 먹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누구보다 바다에 가서 힘든 일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 멀리 무트로 가서 쌀 한 되를 간신히 구해왔지요. 그러나 쌀 한 되 가지고는 한 두 끼 밥을 지어 먹으면 없어질 테니 조금씩 고깃국에 넣어 먹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 못 가 쌀은 이제 두어 줌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고된 일을 하는 남편에게만 곡식 알 한 톨이라도 먹여야겠다 싶어서 남편이 먹는 청어 눈알에 쌀알 한 톨씩 끼워 몰래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구들은 모두 온몸에 부항이 났는데도 남편만은 괜찮았지요. 그걸 본 이웃집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째서 늙은 부모님은 퉁퉁 부어오르는데 바깥 양반은 끄덕없이 일을 하는 거야.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 분명하군. 이웃 사람들이 수근거리다가 온 동네가 수근거리고 소문은 자꾸 퍼지고 불어나서 마침내 고을 원님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님에게 끌려가 꿇어 엎드렸지요. 어째서 네 남편은 멀쩡하게 건강한데 부모님은 부항이 오르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며느리는 울면서 정직하게 말하였지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보시다시피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쌀을 겨우 한 대 구했지만 며칠 못 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어 줌 남은 것을 고된 일을 하는 남편을 위해 쌀알 한 톨씩 청어 눈알에 끼워 몰래 먹였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그래도 힘든 일은 하시지 않아 청어만 끓여 들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일을 못하면 우리 식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듣고 있던 원님은 며느리의 지혜와 효성에 감동하여
오히려 많은 상을 내리고는 쌀 한 톨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하였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